네, 최근에 그 FSD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네. 과거 그 규칙 기반의 이런 자율주행에서 벗어나서 AI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런 자율주행 시대를 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최근에 배포된 FSD 버전 13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대비해서 뭐가 바뀐 건가요? 우선 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매우 답답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일정들이 지금 다들 하나로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3월 말 4월 초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FSD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버전 업그레이드가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버전 FSD 11과 버전 12로 사실은 큰 방법론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론의 전환을 우리가 보통 종단간 AI, 즉 end-to-end AI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과거에 엔비디아가 개발했던 방법론이죠. 네. 이것을 테슬라가 채택을 해서 FSD 버전 12부터 적용을 했는데, 그것이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현대자동차가 네. 포디2닷의 송창현 대표가 이제 물러나기 직전에 네. 우리도 엔드-투-엔드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좀 이 엔드-투-엔드에 대한 관심이 한국도 되게 관심이 되었고, 네. 이번에 2026년 1월에 CES에서 네. 엔비디아가 알파 마요를 발표할 때도 네. 이것도 엔드-투-엔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엔드-투-엔드에 대해 한국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 이제 여기에 대한 정의들이 또 뭐 많은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 아셨던 것처럼 작년 말이었죠. 그 캘리포니아에서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이 된 상태. 맞아요. 그때 웨이모가 달리는 거를 멈추고 서 있었고 맞아요. 테슬라는 지나갔죠. 네. 자, 이건 뭐냐면 정전일 때, 즉 교통신호가 사라진다는 건 인간이 별로 상상을 못했죠, 개발자도. 네. 그래서 그 당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규칙을 안 줬어요. 규칙을. 네. 룰이라고 하죠. 규칙을 안 줬더니 난 이 상황은 처음 보는 상황인데 웨이모 입장에서 여기는 규칙은 없네? 그럼 나는 갈 수 없어. 멈춰. 이게 규칙 베이스죠. 규칙에 기초한, 네. 즉 규칙을 인간이 하나하나 다 입력한 겁니다. 네. 마치 전자계산기처럼 똑부러지게 계산하는데 네. 전자계산기가 계산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는 네.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인간은 많은 실수를 전자계산기보다 많이 하지만 네. 이 진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테슬라는 FSD에서 엔드-투-엔드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서, 보통 우리가 하나의 AI는 내가 세상을 인지하는 거죠. 눈과 똑같은 거예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저 앞차의 거리감 이런 걸 보는 건 AI가 지금까지 다 잘하고 있어요. 이건 웨이모도 마찬가지고 규칙 기반인 웨이모도 마찬가지고, 물론 웨이모도 이제는 엔드-투-엔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건 AI가 하고 있었던 거고, 하지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떤 액션을 취해지는 다 개발자들이 입력했던 것만 하는 것이 규칙 기반의 자율주행이고, 테슬라가 하는 것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인간을 모방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때 어떻게 했더라? 확 찾아보니까 오슬로에서 한번 정전 사건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때 사람이 속도를 낮추고 좌우를 살피더니 천천히 거기를 통과하더라. 그때 근데 무사고였어. 그럼 나는 그 오슬로의 방법을 적용해서 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된 이 도로를 나는 운전을 해야지. 자, 이 규칙을 어딘가에 하나의 대단히 희귀한 사례지만 네.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규칙을 AI는 도출해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네. 막 폭우가 쏟아져요. 네. 그랬더니 예를 들면은 LA에서 원래 비도 잘 안 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오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LA를 운영하는 규칙 기반은 거기에 대해서 입력을 안 했어요. 순간 폭우는 안 오니까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학습한 자료가 있는 거고 싱가포르에서 학습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어떻게 운전했더라? 속도를 낮추고 천천히 가면서 네. 브레이크 거리도 되게 길어지니까 이것도 고려하면서 운전을 하더라. 나는 그걸 방법을 LA의 폭우가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달라진 상황에서 적응해야지.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엔드-투-엔드 AI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희귀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자율주행은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못하면 이거는 기술도 아니에요. 이건 잘하는 거는 자율주행 기술이 아닙니다. 갑자기 폭우가 오고 갑자기 안개가 끼고 여러분 운전할 때 갑자기 해가 막 지면서 눈에 정확하게 어떤 도로에서는 제 눈에 들어와서 앞에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불안해지는 거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온다든지 누가 칼치기를 한다든지 이럴 맞아요. 때 사고 나는 거잖아. 이 희귀 케이스들에 대한 규칙들을 스스로가 AI가 인간을 모방하면서 만들어 나갈 때 가야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근데 FSD 벌써 14 나오고 이제 15도 뭐 일부 테스트 한다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있다. 더디 가는 게 맞고요. 더디 가기 때문에 더디 주가에도 저는 행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12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5번의 테슬라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4번은
시속 6km 정도였어요. 아. 그러니까 주차할 때 이렇게 네. 스친 거죠. 아. 그리고 한 번은 시속 한 30km 가까이 됐어요. 네. 그래서 폴대를 박았어요. 자, 이 정도 사고 일어날 수 있는데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이거 뭐 테슬라, FSD, 뭐 무인 택시 뭐 끝장났다, 뭐 운전 못한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도하는 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아.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겨우 지금 뭐 오스틴에서는 80여 대가 다니고 있고 이 중에 한 30 몇 프로인 뭐 20대 정도가 지금 완전히 무인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빨리 이런 희귀 사례에 대한 규칙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왜냐하면 사이버캡이 생산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2월 17일이죠. 처음으로 첫 차가 사이버캡이 생산됐었고 이것이 대량 생산되는 것이 4월 달부터 아주 천천히 시작된다고 한다라면 여기에 맞춰서 이 FSD가 버전 저는 15로 저는 업그레이드가 올 여름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때쯤 가야 의미 있는 수치에 1000대, 2000대, 3000대가 가면서 돈을 본격적으로 볼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셔야 되는데, 우선 뭐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경험 S클래스 모델 S라든지 X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유튜브 보셨겠지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버전 13은 과거와 대비해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 12보다 버전 13이 더욱더 부드러워졌다는 게 더욱더 인간을 모방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다 이 버전 12에서 13 그리고 지금 14까지 갔는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은 엣지 케이스를 얼마만큼 해결했는가. 그러니까 희귀 케이스를 해결을 끊임없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이거를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앞부분에 한 80%는 우리가 평범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20%는 정말 아주 길게 희귀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례에 대한 규칙을 AI가 스스로 모방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올려 걸는 거. 그래서 엣지 케이스를 이만큼 해결했을 때 네. 갔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해결 못하는 게 어딥니까? 주차 부분 아직 미숙해요. 아. 그러니까 또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거. 이 부분도 요즘 엄청나게 학습을 하겠죠. 그리고 요즘 학습하는 게 뭐가 있냐면 로보택시가 테슬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카카오택시, 로보택시 때 불러놓고 여러분 부르시면 제자리에 계세요? 많은 경우 10m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운전사가 있으실 때는, 기사분이 있으실 때는 저쪽에 저분이 스마트폰 들고 뭔가 손을 흔들어 저 사람이구나. 맞아요. 정확하게 그 위치가 아니어도 돼요. 네. 근데 로보택시에는 운전사가 없잖아요. 카메라로 보는데 부른 위치에 없어. 근데 보니까 저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와 있는 것 같고 지나친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한 바퀴 돌아야 될지 후진해야 될지. 여러분 대단히 여기에도 희귀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타놓고 문 안 닫는 사람, 끝까지 출발해야 되는데 기사가 있으면 아저씨 손님 문 닫으세요 그러는데, 그럼 거기서 목소리로 스피커 달아서 그러기 먼저 좀 닫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여러 희귀 사례가 다 있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사례 없을까요? 신호등 때문에 멈췄어요. 목표지 근처. 급하다고 이 사람 문 열고 내려버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여기에 지금 규칙을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미국 교통안전부와 이 규제와 그다음에 테슬라가 진보하고자 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거 이제 약간 부딪힌다는 얘기가 부딪힐 있던데.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운전을 잘한다는 것이. 네. 예를 들면 저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들이 제 차 타면 너 왜 이렇게 운전을 거칠게 하냐. 저는 한 번도 거칠게 한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는 매우 모범적이고, 저 독일에서 한 12년 살면서 아우토반도 많이 몰아봤고, 정말 막히는 곳에서도 잘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 네. 여기가 아우토반이냐? 너 왜 이렇게 자꾸 차선을 바꿔가면서 운전하냐?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이게 운전을 잘한다는 건 여러분, 안전하게 하는 매우 주관적인, 그건 뭐냐면 교통안전국에서 생각한다는 안전한 운전이라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벌써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뭐 급출발할 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대단히 또 10년 전의 안전 기준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따지면서 저건 레벨 2고 레벨 3, 웃긴 얘기예요. 자율주행 기술이 존재도 안 했고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는 안 해놓고, BMW가 이번에 레벨 3 갔다 다시 레벨 2로 바꿔하고, 벤츠가 레벨 3 갔다 레벨 2로 바꾸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레벨 2가 어쩌고 레벨 3가 항상 뉴스들 기자분들 얘기하시는데, 지금 10년도 더 된 20년 전의 기술 이 분할표를 가지고서 지금 테슬라는 아직도 레벨 2예요. 여러분 레벨 2래도 레벨 2가 레벨 3가 구별하는 게 뭡니까? 레벨 3는 뭐 핸드 어퍼 이게 아니라 사고가 남 책임을 운전자가 지고, 레벨 2까지는, 레벨 3는 차주가 진다라는 거예요, 생산자가. 근데 레벨 2에서 사고 나면, 요번에 그러면 왜
오토필럿. FSD도 아니에요. 오토필럿에서 사고 난 걸 가지고 연대 책임져가지고 수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지금 미국에서 배상 판결이 났잖아요. L1, L2도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따지면. L1이겠죠. L2겠죠. 그럼 왜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워크 자체가 웃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정말 자율주행의 막바지에 도달해 있으면서 여러분 충분히 한국 분들도 모델 S하고 X를 체험하시면서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가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를 조정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이지 이게 레벨 2에서 레벨 3 가는데 테슬라가 레벨 3가 잘 안 가네?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워크이고 그런 식의 프레임워크로는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자율주행의 시대, 로봇택시 시대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벗어나야 돼. 그건 벗어나야 과거의 된다. 분석이고 아니 레벨 2 가서 사고 나면 책임 안 지라 그럴 거예요? 지금 로봇택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다 옆에 안전요원이 타고 있어요. 네. 안전요원이 운전해요. 네. 그럼 사고 나면은 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모델 S하고 X에서 슈퍼바이즈도 감독하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가 어떻게 될까? 테슬라 모델 S 한국에 감독형 FSD 풀어졌다 대형 사고 발생. 테슬라 책임 어디까지 질 것인가? 분명히 법적으로는 운전자 책임이에요. 근데 전 테슬라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다툴 수 있어요. 그건 모델 2, 모델 3의 문제가 L2, L3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관심을 가지고 자율주행에 얘기하실 때는 과거의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 지금 어느 국면에 가 있나 사실은 지금 전쟁 때문에 저는 스프링처럼 눌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프링처럼 더 많이 눌려 있는 것은 엔비디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스프링이 튀어오르려면 전쟁이 요 방송이 여러분 보실 때쯤 지나서 저는 이거를 3월 20일주 20일까지 끌면은 스프링이 부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요?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죠. 미궁 속으로 좀 빠지는 거고 조속히 끝내야 되는 거고 제가 전쟁에 대한 판단 안 하겠습니다.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판단 안 하겠습니다만 빨리 끝내야 되는 거고 빨리 끝나는 징후들이 있어요. 저는 빨리 끝내기 전에 서로 마구 폭탄을 쏠 거거든요. 저는 그 양이 급증한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가기 직전에 마지막 협상을 앞둔 마지막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해야 될 명분도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끝내는 걸 어떻게 그들이 끝낼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끝내면 빠른 시기 안에 끝내면 그것을 저는 3월 셋째 주라고 보는 거고 그걸 이상 지연되면은 되게 장기화될 거고 그 다음에 빅테크의 주가들은 부러지면서 대단히 급락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주식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갈 길을 못 찾았던 1월과 2월에 3월의 투자금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AI 경제로 저는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AI 경제를 이끌어나갈 엔비디아하고 궁극에서 구글과 그 다음에 테슬라 이쪽으로 저는 집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관심 있는 게 이 로봇 택시가 정말로 이제는 상용화되고 먼 미래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플랫폼 택시의 플랫폼 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며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갈지 그 산업의 완전히 지형을 바꾼다 이렇게 좀 이해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한국 사회는 그런 걸 경험을 못했어요. 영국에서 직접 이 천을 만드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다 그래요. 1800년도 초에 떼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예를 들면은 면을 갖다가 여기 스크린만한 걸 하루에 짰다고 쳐줘. 그랬더니 이 스피닝 존이라고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 과거에 이렇게 손으로 주고 던지고 받았던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 전통 영화에서 보듯이. 영국 사람들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하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 10개씩 짜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빠졌던 거죠.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섬유 산업이 곳곳으로 퍼지고 섬유 산업이 저렴해지면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섬유 산업이 영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로봇택시 핵심 뭐냐면 가격이 얼마나 다운되냐는 거예요. 가격이 다운되면 전통적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택시 운전사들도 기사분들도 플랫폼 사업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자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빌리티 산업은 무진장 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물론 자동차 보험회사 망하겠죠. 화재 보험회사들 굿바이 하겠죠. 자동차로 사고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부가적인 경제들 통증의학 좀 줄어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응급실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네. 헨리 포드가 모델 T 만든 다음에 생긴 거예요. 그전엔 그냥 병원 가서 방문 치료하면 돼요. 응급실이 왜 생겼냐? 인류에게 왜 처음으로 등장했느냐? 자동차 사고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물론 지금은 다른 응급실 상황이 많지만, 네. 응급실에서 자동차 사고가 여전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은 줄어드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음.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무서운 기술이에요. 정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기술인데, 매일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몇 명씩은 죽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죽는 기술이에요. AI 위협적인 사람 몇 명 죽습니까? 정말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전 세계에서 질병과도 같은 기술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가져오는 유익이 크니까 지금 우리가 모빌리티를 포기할 수 있나요? 자동차를, 버스를, 지하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값싼 이동수단의 출현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떻게 사회가 변하겠는가? 사회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도 줄어들까? 뭐 이런 다양한 상상들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항상 시장의 촉매제는 네. 효율성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배트를 짜는 거에서 왔다 갔다 혼자서 짜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섬유 가격이 낮아지지만 네. 수요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국의 섬유 산업이 증가하면서 이것의 많은 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과거에 스페인이 사실은 섬유 국가에서 유럽에서는 1위 산업 국가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남미에서 염료를 좋은 걸 들여와서 완전히 스페인을 몰락시키죠. 그래서 영국의 군함을 갖다가 그걸로 번 돈으로 짱짱하게 만든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모멘텀이 생길 것처럼 로봇택시는 우리가 여러분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의 놀라움뿐만이 아니라 가격의 하락을 통한 모빌리티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이 가격의 하락,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면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사이버캡에 대해서 만약에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낮추느냐, 뭐 언박싱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박싱 방식이 뭐며, 네네. 그다음에 어떻게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생산 비용을 이제 많이 낮춰서 자동차 가격을 $30,000 미만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아반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언박스 방식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까지 만드는 거는 CPU 방식. CPU 방식. CPU가 뭡니까? 하나 계산한 다음에 다음 들어오고, 다음 네. 들어오고, 다음 들어오고, 다음 들어오고. 이걸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잖아요. 네. CPU가 진할수록. 네. 근데 이거를 AI 시대 때 누가 이겼습니까? 엔비디아의 GPU. CPU. GPU는 동시에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다 들어와 한꺼번에 계산해 줄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헨리 포드가 이 1908년에 컨베어 벨트를 자동차 공장에 도입을 하면서 네. 그 전까지는 다 수공업이었죠. 네. 뭐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좀 한 대 만들어 볼까? 유럽에서 자동차는 먼저 만들었지만 하루에 몇 대 못 생산했어요. 네. 컨베어 벨트를 생산하면서 노동자들이 가만히 서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아침 출근해서 팀까지 그거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찰리 채플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랬더니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효율성이 좋아져서 가격이 엄청 다운됐죠. 네. 이 방식은 인류 1908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CPU처럼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으로 가고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가고 네. 최종적으로 완성됐던 것을 네. 처음으로 사이버캡은 병렬로 계산합니다. 5개 라인에서 조립을 해요. 네. 5개,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한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네, 네. 5개의 라인에서 네. 다 제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5개를 합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완전한 뭐 GPU까지는 아니지만 GPU랑 비슷한 거죠. 병렬로 5개가 동시에 생산됩니다. 그래서 5개가 마지막에 합체되면 끝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의 속도와 공간도 적게 차지하죠. 일일로 얼마나 길게 늘어졌었겠어요.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아니면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디램하고 HBM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HBM도 쌓은 거잖아요. 쌓은 거잖아요. 생산 공정을 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단히 고대역 메모리가 나오는 것처럼 대단히 생산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러한 부분에서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대단히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생산 비용을 끊임없이 평균 생산 단가를 테슬라 출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맞춰왔던 그런 부분에서의 이것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도 저렴해지고 $30,000 미만이고 뭐 $25,000를 목표로 한다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한 3,5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요즘 한국 돈으로 3,500만 원이면 소나타 옵션 붙이면 그거 못 사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드는 거고 이걸 가지고 $100,000가 넘는 웨이모하고 대응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유지비도 자동 충전에 그러면 인건비 안 들어. 이것도 하나도 인건비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수많은 비용을 낮추게 되면 결국은 고객들한테
받을 수 있는 비용도 낮출 수 있죠. 그러면 이윤을 뽑으면서도 고객 비용이 낮아지면 택시 비용이 여러분 헨리 포드의 모델 T가 왜 자동차 시장을 바꿨냐면 유럽의 자동차를 여러 번 만들었지만 마켓을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냥 메르세데스 그냥 이렇게 와 기술 좋다 막 뭐 그랬던 거예요. 약국에서 막 기름 팔고 막 뭐 그러면서 대중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헨리 포드가 가격을 당시 가격에 100이었으면 30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다시 5로 10으로 떨어진 것이 여러분 그래도 되게 비쌌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그 군사 설비 공장에서 이미 고정비용을 다 뽑았기 때문에 대단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던 크라이슬러나 GM이나 포드가 2차 대전 때 거기서 탱크 만들었던 군용 트럭 만들었던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면서 고정비용이 없기 때문에 가변비용으로 만들면서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지면서 바로 마이카 시대. 우리가 미국에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마이카, 마이 하우스.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자동차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내린 적 보셨어요? 택시 요금이 지난 10년 동안 내린 적 보셨어요? 못 봤죠. 전기 요금이 내린 적 있나요? 내릴 겁니다. 내려야만 해요. 이때 내릴 때 이것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가격이 낮아지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나 기술이 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그러면은 테슬라가 어떤 이윤을 벌 수 있느냐. 이렇게 가격을 낮추면 이런 어떤 고민도 아니, 생산비가 우선 낮아지니까 가격이 낮아지죠. 네. 그다음에 운영비를 총 운영비 비용을 낮추는 거잖아요. 운영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가장 크게서 우버라든지 택시 운전기사에서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가 비용이 뭡니까? 인건비잖아요. 네. 우선 인건비가 날아가잖아요. 인건비가 날아간다는 게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이버캡을 일반 차량으로 못 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왜 그러냐면 핸들이 스티어링 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모델 S나 모델 S가 아니라도 모델 Y나 모델 3 타더라도 또는 전기차가 좋으면 뭐 토크가 좋다 그러잖아요. 순간 가속 쫙 가잖아요. 네. 그리고 BMW M 시리즈 한국 분들이 독일 사람보다도 우리 많이 갖고 있어요. M 시리즈. 강남 하면 그냥 M 시리즈 천지잖아요. BMW는. 무슨 아우토반도 아닌데 이렇게 M 시리즈를 많이 타요. 왜요? 순간 가속력 짱으로 좋거든요. 근데 사이버캡은 순간 가속 안 합니다. 왜요? 인간이 운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 가속기는 없앴어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극단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택시로 최적화시켜 놨어요. 급제동 안 합니다. 우리 막 BMW 운전하시는 분들 입으로도 급제동 하시잖아요. 깨 멈추고 막 그런 거 안 하세요. 안 해요. 그러면 자동차 비용이 엄청나게 감속되고 줄어들고요. 운영 비용에서도 에너지 손실 비용이 줄어듭니다. 막 언덕길 내 언덕길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전기차로 보여주겠어. 막 하면서 전기차 하시는 언덕길 진짜 쌩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에너지 효율성도 가져오는 거고요. 청소도 로봇이 하고 충전도 무선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를 최대한 낮춰버리면 운영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격에다 전이시켜주면 테슬라의 사이버캡의 마진율을 유지한 채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총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게 제본스의 역설 우리가 딥시크 작년 때문에 전 국민이 또 제본스 역설 배웠잖아요. 가격이 낮아지면 기술이 좋아져서 가격이 낮아지면 그 원료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더 쓴다. 더 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거다. 여러분 택시 기본 요금이 저기 지하철하고 똑같아지는 그보다는 그래도 조금 비싸야 되니까 2,000원으로 가고 서울 시내 한 30분 타고 왔더니 토탈 5,000원 미만이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초등학생들도 등교할 때 택시 타고 다닐 거예요. 그렇겠죠. 정말 다 택시 탈 겁니다. 택시 요금은 5,000원 시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를 이제 소유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비용이 지금에서는 안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 2018년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을 샀었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46,000km 뛰었더라고요. 46,000km는 많이 안 뛰신 거 아니에요? 저 1년에 5,000km도 안 타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차를 저거 팔고 택시로 바꿀까?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차 감가상각 대조, 보험료 내조, 주차비 사실은 들어가 있죠. 뭐 전기 충전도 뭐 저는 1년에 한 번 주유하거든요. 전기 나머지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주유비 전기 들어가죠. 택시가 더 나아요. 원래도 택시가 쌉니다. 원래가 택시 싼데 사람들이 그래서 갖고 싶은 거거든요. 뭔가 나만의 공간으로. 이게 대한 일종의 사치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택시비가 탈 때마다
그래서 좀 비싸다고 느껴져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사람이 주식할 때도 이득 보신 것보다 손실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이득에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면서 작게 아무도 모르게 웃으시면서 손해 보시면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막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지금이라도 팔까 더 손해 보면 안 되는데 뭐 이러시는 것처럼 이 택시를 타는 걸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차가 있는데. 근데 가격이 대단히 낮아지면 그때는 심리 상태가 바뀔 거근데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어요.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이제 자가를 운전하는 거는 사치제로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앵겔라 메르켈이 과거 독일의 총리했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동차 운전을 인간 운전을 법으로 금지해버리고 그러면 낮은 기술에도 자율주행 시대가 올 수 있고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는 매우 비싼 돈을 받고서 인간이 운전을 허용하겠다. 그럼 그 지역구는 떼돈 벌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아무리 로봇이 운전을 해도 네. 이거 부릉부릉 저도 독일에서 12년간 운전하면서 스틱 운전했어요. 여러분 스틱이 진짜죠. 그 무슨 이걸로 해요. 스틱 했을 때 그 1단에서 2단 안 풀어주고 땡겨버리면 가속 엄청 붙잖아요. 2단에서 3단 안 가고 끝까지 붙어주고 있으면은 속도 50km까지 그냥 대로투백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주위 분들이 지금 불안해서 못 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험하지만. 그래서 특정 지역에 사냥을 허가해 주는 것처럼 저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허가해 주는 시대로 언젠간 여러분들의 자식 세대에는 갈 거다. 그리고 그 가는 것이 우리가 인류가 공중보건을 발전시키면서 인류를 사망으로부터 부상으로부터의 걱정을 완전히 줄여주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술 드셔도 차를 탈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사회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중 퍼블릭 헬스 입장에서 좋은 사회,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지 않는 사회로 저희는 빨리 진입해야 되고 이동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사회로 가야 되는 거고 이동의 즐거움을 원하시는 분, 운전의 즐거운 분들은 저는 허가해줘야 된다고 봐요. 사냥처럼. 예를 들면 춘천 가서 운전하셔라. 공기 마시면서 뭐 이런 식의 사회가 저는 바람직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가 또 하나가 이제 옵티머스입니다. 사실 이제는 이제 피지컬 AI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서 노동의 가치는 이제 더더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옵티머스를 반길 수밖에 없겠지만은 또 사회로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저는 과도기적으로는 되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할 거라고 봐요.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할 거고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현대자동차 아틀라스에 대한 많은 스토리는 이제 긍정적인 스토리로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이익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궁극에는 손 문제 해결 안 되면 뭐가 해결 안 돼? 손 문제예요. 손 문제, 손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세 가지 손가락 세 개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번에 그 피규어에서 헬릭스 공개한 거 어젠가 이틀 전에 공개되면서 난리 났잖아요. 소파에서 장난감 치우고 소파 닦고 수건 이렇게 탁 뭐 어깨다 걸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손가락 5개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산업용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극단적으로 끝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다크 팩토리죠.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드는 자동차들 대부분 극단적으로 자동화를 한 거죠. 더 이상 로봇이 못하는 것까지 다 로봇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죠. 산업용 로봇, 즉 규칙에 기반한 인간이 다 규칙을 집어여준. 자,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로봇으로 못할 것 같아서 인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휴머노이드가 하는 것이지 산업용 로봇으로 야 저리 가 내가 할래. 왜 해요? 산업용 로봇이 잘하고 있는 거를. 걔네 다 유선이에요. 심지어 전기줄 연결해서 굳이 배터리도 없이 잘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 내가 형님이니까 너 옆으로 안 가? 내가 언니니까 옆으로 안 가? 이걸로 아니에요. 끝까지 그 친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을 인간이, 궁극에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휴머노이드죠.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인간과 같은. 왜냐하면 그 정교함을 못하는 거거든요. 특히 한해수 작업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노동은 대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과도기적으로 인간은 대단히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직조공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옷감을 만드는 사람들이 과거엔 손으로 하다가 밤새 이거로 했잖아요. 혼자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잖아요. 스피닝 전이. 혼자서 막 하면서 하지만 산업이 커졌던 것처럼 인류의 경제는 커질 수 있어요. 왜요?
노동력이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노동력이 저렴해진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노동력이 저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저렴해지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로 옮겨야 되는 거고, 네. 또 저렴해지기 위해서는 인도로 옮겼지. 네. 같은 공간, 같은 나라, 같은 시기에서 노동력도 저렴해진 적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건은 항상 비싸지고, 물가는 항상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플레이션에 가만히 돈 놔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네. 인류는 항상 올라가는 가격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로봇택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는 뭐냐면 지금까지 올라가던 가격대를 옵티머스는 인건비를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건강보험 안 들어도 돼. 그 다음에 뭐 실업보험 안 들어도 돼. 연금 안 들어도 돼. HR 비용 안 들어. 네. 얼마나 비용이 적게 들겠어요.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면 곳곳에서 쓰겠죠. 곳곳에서 제번스 역설에 따라서 곳곳에서 증기 기간이 확산된 것처럼 석탄을 효율성 있게 썼더니 제번스 역설은 그거잖아요. 비싼 석탄을 당시에 석탄 뭐 캐지도 않았으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나왔으니까 석탄 한번 캐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이 비싼 석탄을 써서 저만큼 힘을 낸다라는 거야. 근데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석탄을 적게 쓰는 증기 기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러면 석탄 좀 이제 적게 쓰겠구나. 웬걸 그 증기 기간을 곳곳에서 도입을 해버리니 석탄은 더 필요해졌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석탄도 대량 채굴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거죠. 이걸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AI를 쓰는 비용이 낮아지면 딥시크 효과 때 그 얘기가 나왔죠. AI를 더 많이 쓸 것이다. 당연하죠. AI가 무료로 많이 쓸 수 있으면 많이 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동력이 저렴해지면 나도 한번 공장 차려봐. 저 진짜 요즘 그 챗GPT 코덱스로 네. 프로그램 3개 만들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단순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미국 영상이나 그 독일 영상을 네. 제가 텍스트로 정리해서 요점 정리해서 보거든요. 제가 언어가 안 돼서 다 들리진 않으니까. 어휴, 뭐. 그러면 그 영어 그거를 그 일일이 매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 제가 이제 유튜브 URL만 집어열면 네. 문서 떨어지는 제 데스크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오. 제가 뭐 개발자겠어요? 인스타그램 제가 사진 찍는 것처럼 네. 제가 사진사인가요? 찍잖아요. 네. 그래도 사진사가 필요하죠. 개발자는 계속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제가 필요한 건 이제 제가 만들어 쓰는 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 저 로봇도 저 정도로 싸? 나도 5대 가지고 창업해봐?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은 줄어들 수 있어도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지방이 소멸하는 가운데서 나 이번에 한번 목숨 걸고 저기 지역 어디 가가지고 네. 땅값도 싸고 아파트 네. 값도 싸고 네. 거주비용 싸다는데 거기 가서 로봇 한 10대 데리고 가서 나 창업해서 공장 왜 이것이 상상이 안 가세요? 지금 그거는 저는 꿈도 못 꿔요. 거기 가서 10명의 사람을 어디서 구해요? 못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또 인간의 인력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또 저 옆에서 경쟁하는 기업 사람 그를 딱 옮겨버리잖아요. 또 치사하게. 밤새 술 먹으면서 우리 회사 우리 운명을 같이 가는 거야. 우리 막 결의하자 도원 결의해서 같이 했는데 그 다음날 저 사표내겠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딴 데로 가잖아요. 네. 그 비용까지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맞아요. 로봇을 안 가네? 네. 10대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왜 장사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창업의 시도가 또 한 축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붐을 만들겠죠. 그럼 이제 AI나 피지컬 AI를 잘 쓰는 기업들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생산 단가 내리고 네. 훨씬 더 이제는 더 경제적으로 아니면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국제 간에 있어서 데이비드 리카도가 비교 경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저쪽이 좀 더 싸게 그걸 잘하니까 네. 경제 효율적으로 잘하니까 토마토는 굳이 안 하고 토마토 잘하는 기업에 맡기고 네. 파프리카는 맡기고 당근은 제주도에 맡기고 네. 이래서 내가 당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근 키우면 하나당 500원인데 저기는 300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교환하는 것이 지금까지 트레이드, 무역이라는 것, 교환이라는 것, 경제라는 것 이런 분업 구조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네.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 우위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모든 로봇이 똑같아? 비용이 똑같아? 그럼 비교 우위가 어디 있어요? 물론 비교 우위가 있죠. 전기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는 로봇세를 도입한다든지 뭐 있을 수 있어요. 비용이 만약에 똑같다면요, 되게 이상한 자급자족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상상은 대단히 무한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다. 우선은 옵티머스가 올해 3월 달이죠. 3월 달에 좋은 소식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모델이 공개가 되는 거고 저는 2026년 하반기에 5만 대 만든다 그러는데 한 1000대만 만들어도 박수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3월 20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덜란드에서 슈퍼바이저 감독하 FSD 할지 말지를 허락하는지를 그날 만약에 FSD가 네덜란드에서 안 돼 빠꾸 하면은 주가는 많이 떨어질 거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다음 주에 있는 3월 20일 날 네덜란드 발표가 테슬라 주가의 스프링의 시작점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네덜란드가 허락하게 되면 유럽연합은 예외 규정을
한 나라에서 한 걸 다른 나라가 수용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논의해야 돼요. 그럼 다른 나라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죠. 네. 빠른 속도로 나오죠. 네. 그러면 또 3월 말에 옵티머스 3세대 버전만 공개되겠죠. 아직 네. 생산 안 하더라도 뭐 공개되고 손을 특히 보여줄 거고 그러면서 분위기 되겠죠. 4월 달 되면서 사이버캡 생산되겠죠. 그러면서 중간선거 전에 분명하게 특정 도시 몇 군데에서 사이버캡이 운영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테슬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정들이 지금 3월 20일부터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네. 근데 이게 다 지금 긍정적으로 제가 판타지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에서 안 돼! 주가 10% 빠지고 막. 그 다음에 로봇 공개, 지금 같은 전쟁이 막 계속 지속돼서 네. 지금 와중에 로봇 공개하는 게 바보죠. 전쟁 끝난 다음에 공개할게요. 그랬더니 막, 주가 또 같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막 사이버캡 전쟁 끝나고 생산할게요. 뭐 이래버린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위험은 항상 리스크는 있으니까 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통과할 것 같아요. 통과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안 돼요. 네. 자국 자사. 우리나라도 안 해줄 거예요. 현대차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좀 늦게 하겠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제일 적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총수가 아니라 그 면적 대비.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세요? 어딘가 저기 노르웨이라든지 네덜란드예요. 왜요? 보호해줘야 될 자동차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같이 동 떠가지고 네덜란드 되면 같이 승인할 때 기다리는 데가 어디예요? 그리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차 없어요. 스페인도 차가 있긴 하죠. 시애트가 있는데 그 시애트 거는 폭스바겐 그룹 거잖아요. 폭스바겐 그룹이라서 자국 보여줘야 돼. 물론 거기 공장 노동자들 일자리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스페인은 조금 더 더디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보호해야 될 자동차가 브랜드가 없는 나라에서는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이 방송이 네. 그 전에 나와야 될 텐데. 나오게 겁니다. 나오겠죠. 우리 피디님이 오시고 계시니까. 네. 투자 포인트가 될 3월 21일 21일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정말 투자자들을 봤을 때 여기 박사님이다. 역시 박사님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에이전트 AI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오픈클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지, 만약에 이게 진짜 정말 더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되죠?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픈클로 또 만든 사람이 또 오픈 AI 취직했잖아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네모 클로 네. 유사한 거 지금 만들었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것.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인스타그램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을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사진사가 필요 없는 거가 아닌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사고하고 소프트웨어 필요사항을 정리하는 소프트웨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사고하는 소프트웨어 버전 능력이 있는 전문가하고 제가 대충 만드는 거하고 AI 써서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직 내에는 tacit knowledge라고 해서 암묵지가 있어요. 암묵 지식, 공개되지 않은 지식이 조직 내에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상무님이 그거는 문서로 적지 마. 야, 그건 너만 머리에 갖고 있어. 조직 내에 이거 되게 많아요. 그거는 자동화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면은 AI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체스하고 바둑 잘하잖아요. 네. 근데 AI가 포카 치는 거 봤어요. 물론 도박이 좀 일성이 있어서 안 하는 거겠지만 포카는 못해요. 그 뭐냐면 상대 패를 모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의 게임 시오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체스나 바둑은 완전 정보 체계에서 퍼펙트 인포메이션 상황에서의 게임 시오리예요. 경영학에서 우리가 게임 시오리를 경제학이나 경영에서 공부할 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네. 자동화는 퍼펙트 인포메이션이 있는 완전히 정보가 공개된 속에서 자동화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화가 오다가 멈추는 데가 어디냐면 암묵지 지식을 만났을 때. 그래서 사실 이 암묵지 지식을 해체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예를 들면은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드를 만들었던 곳이 JP 모건하고 골드먼삭스하고 같이 협업을 했죠. 그래서 골드먼삭스에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엔스로픽 직원들이 대량 파견됐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그 암묵지 지식을 찾아내서 적은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싫어하겠죠. 이거를 forward enginee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지니어가 그 기업에 가서 작업하는 거. 이거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어딥니까? 팔란티어. 팔란티어가 온톨로지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온톨로지도 암묵지 기술이 되게 많거든요. forward engineering. 그 개발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회사에 상주하면서 여기에 있는 암묵지 찾아서 우리가 포카 카드 다 꺼내봐. 뒤집어보고 막
네. 이거를 하는 포워드 엔지니어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 부분이 없으면 네. 자동화가 그 땅으로 못 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AI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고 속도가 좋아지고 있으면서 작년에는 대단히 저도 이제 기업들 임원진들이나 이런 강연 많이 다니고 있고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다니보면 대부분 질문이 막 보안 문제 얘기하면서 네. 그 질문이 나오는 강연이 끝나고 나온다. 그 회사는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안을 핑계로. 네. 보안 문제 있어요. 사실이죠. 그럼 보안주가 뭐 더 오른 그런 보안은 당연히 있어야죠. 인터넷 시작하면서 바이러스를 우리는 처음으로 직면했고요. 이메일 그 신기한 거 처음에 이메일 직면하자마자 스팸 메일에 속아서 버튼 파란 링크 클릭하신 적 많으시잖아요. 네. AI도 똑같아요. 문제가 되게 많죠. 보안으로 해결해야죠. 근데 보안 핑계 대고 안 쓸 거 이메일 안 쓰세요? 다 쓰죠. 스팸 필터 만들어야죠. 네, 네. 바이러스 있다 안 하세요? 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보험 문제를 뚫는 걸 같이 산업으로 성장할 겁니다. 써야 되는데 올해는 좀 달라졌어요. 기업들이 한 거.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다 써야 된다고 해서 CEO분들이나 기업의 뭐 회장님들이 우리도 AI 기업이니까 우리도 AI 트랜스포메이션 해야지. 네. 이래서 했었는데 네. 이거 옆에 기업이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써주면 경쟁에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 압력이 시장에서 지금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저쪽에 쓰니까 우리도 묻지마 쓰기. 이런 문화가 올해는 많이 발생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더 발전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러면서 자동화율도 대단히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4분기 실적에서 보여준 체질 개선,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여가고 있고 무엇보다 2월에 중국에서 FSD 승인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 야 이거 주가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건 진짜 연말에 $1,000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도 있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말에 $1,000 되는 거 아니냐에는 저는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일부 동의한다. 네, 중국에서 FSD가 승인되는 것이 과연 2월 달에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지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는 또 지정학적 갈등의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FSD 승인이라든지 유럽에서의 FSD 부분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좋다 보니 유럽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한데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모멘트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이 4분기 컨퍼런스 콜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저는 의미 있는 컨퍼런스 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자체는 사실은 물로 치면 아주 미지근한 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딩했다, 뭐 EPS도 예상치를 넘고 그랬던데 워낙 컨센서스가 낮았으니까, 워낙 1월 2일 날 발표됐던 4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낮다 보니 컨센서스도 낮았고 그거보다는 조금 실적이 좋은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여러분 뭐 이 방송 보실 때 이미 보시겠지만 팔란티어의 4분기 실적 이런 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숫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테슬라는 상당히 초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저는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말씀하셨던 물리적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 완전히 새로운 2024년 7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선언문을 낭독한 거잖아요. 네. 선언문을 낭독한 것이 실체가 없는 선언문의 낭독이었고 실체들을 좀씩 모아가는 거였다면 이제 거의 정말 골목길만, 요즘 골목길이 없어서 이런 얘기 좀 하기 그렇지만 돌아서면 그녀가 있는 그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한 준비가 있었고 여기에서 저는 되게 뜻깊은 수치가 예를 들자면은 카펙스에다가 $200억 투자하겠다. 물론 뭐 메타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적은 거지만 그들은 또 하이퍼스케일러, 즉 메타를 빼고는 하이퍼스케일러죠. 즉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다른 기업에 판매하다 보니 투자가 많은 건데 이런 식으로 메타는 좀 예외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메타도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기업이 여러분 카펙스 $200억 투자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이건 자동차 기업이 살 수 있는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제조 공정의 뭐 사이버캡을 생산하는 공정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옵티머스를 위한 거라든지 AI 가속기 투자가 있다든지 네. 물론 리튬에 대한 투자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또 배터리 4680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정말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의 투자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언제 죄송합니다. 현대자동차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리튬에 투자한 적이 있고 4680 배터리의 양산 체계를 갖기 위해서 그렇네요. 뭐 건식 양산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제는 해결했기 때문에 이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투자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은행권하고 파이낸셜 은행권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FSD와 관련해서 FSD가 매출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네. 또는 로보택시가 매출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담보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CFO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테슬라의 매출 구조, FSD도 이제 2월 15일부터는 이제는 한꺼번에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월간 구독으로 바뀌는 거고요. 또 이제 FSD를 쓰게 되면 미국의 룰레몬이라든지 이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보험료 깎인 만큼 FSD를 쓸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에 110만 명이라는 수치, 물론 시험 테스트도 포함되는 거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가파르게 테이크 레이트도 증가할 수도 있지만 로보택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매출을 보여주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겠다. 이게 뭐냐면 200억 달러를 지금 현재 물론 테슬라는 지금 이 현금성 자산이 400억 달러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기업도 없지만 이걸 가지고 200억 다 쓸 수도 있지만 네. 다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뭐 100억 달러는 자기네 돈 쓸 수 있지만 100억 달러는 대출해서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부채도 적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그냥 우리가 담보 대출하는 것보다는 미래 매출을 담보로 해서 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훨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이건 그냥 대출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개념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 200억 달러 조달 계획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테슬라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사이버캡의 본격적인 생산과 이 확산들. 여기에서 또 하나 일론 머스크가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네. 우리 식으로 해서는 그냥 뭐 아니면 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이버캡이 만약에 이 사이버캡에다가 그냥 일반 개인 퍼스널하게 판매할 생각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우리는 이걸로 로봇택시 하고 만약에 허가가 안 나와서 못하면 그냥 접을 거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 베팅한다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그럼 그 사이에 생산은 됐으니까 개인들한테 팔아볼까? 1도 생각 없다라는 거. 그 무조건 그냥 로봇택시 아니면 그냥 망하는 거지. 그냥 로봇택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완전히 그 배수진을 친 거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존재하는 거고 해보겠다는 거. 거기다가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핸들하고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이제 핸들하고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거잖아요. 페달이 없는 차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지금까지 생산될 수 있는데 연간 생산 대수가 뭐 1000대인가 하여튼 캡이 쓰여져 있어요. 네. 이거를 지금 법을 개정해서 뭐 1000대든 20,000대는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허가가 안 된다면은 로봇택시는 허가가 안 되면 모델 Y를 투여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 그것이 허가가 안 되면 로봇 캡에다가 사이버 캡에다가 스티어링 휠하고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 달아가지고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택시 시대로 가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라는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FSD 자율주행의 문제는 표현을 솔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결되었다. 완료형이에요. 그렇네요. 다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로봇택시 부분은 로봇택시가에서는 롱테일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자율주행에도 롱테일이 중요하지만 네. 로봇택시 운영에도 롱테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엣지 케이스가 해결해야만 한. 예를 들면은 문을 안 닫고 내리는 승객들. 자, 그리고 또는 뭐 중간에 교차로에 섰는데 내려버리는 승객들. 그리고 핸들을 자꾸 예를 들면 모델 Y가 로봇택시 한다 그러면 자꾸 만지려고 하는 승객들. 그렇네요. 또는 거기다가 술 먹고 실수하시는 분들. 쓰레기 버리고 가서 그 다음 손님이 타기에는 좀 거북해서 청소를 들어가야 하는 차량.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불렀던 지점 자체에 안 서 있고 3m 전에 있다든지 3m 후에 서 있다든지 5m 전에 있다든지 아니면 갔더니 안 왔다든지 네. 이러한 오퍼레이셔널 엣지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운영상의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대단히 완성 단계에 와 있는 자신감의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주행상의 엣지 케이스가 아니라 오퍼레이셔널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완성형으로 왔다라는 거고 또 하나 또 FSD와 관련돼서 흔히 말하는 비감독, 언슈퍼바이즈는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언슈퍼바이즈로 바로 나오지 않을 거고 슈퍼바이즈에서 인간이 개입하는 게 주는 게 아니라 즉 딴짓하는 경우의 수를 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 막 경고음 뜨고 맞아요. 뭐 3번 스트라이크 맞으면 뭐 일주일 동안 못 쓰고 그러잖아요. 네. 이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가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슈퍼바이즈로 언슈퍼바이즈로 바꿀 경우에는 규제 당국의 이슈들도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언슈퍼바이즈도 가는데 몇 가지의 어떠한 조항은 둬서 규제 당국에 이걸 피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로봇택시는 축 치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술이지만 로봇택시는 예를 들자면 사실상 언슈퍼바이즈도 이러한 비감독하에서 진행되는 거고 FSD 고객들 할 때는 거의 비감독에 가까운 감독으로 해서 규제의 선에 서 있겠다는 거.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판하는 게 있어요. 명쾌하게 기술적으로 갔으면. 근데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026년은 사실은 FSD와 로보택시 부분에서 분명한 매출의 성과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명확하게 가이던스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아마 4월부터는 되게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사이버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찍히는 게 언제쯤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FSD는 재무제표에 지금 찍히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 이번에 증가율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네. 물론 110만 명이 지금 FSD를 쓰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는 일회성 구매가 있을 거고 이건 벌써 재무제표에 이미 소화가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달 내는 사람들이 몇 프로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걸로 강제하겠다는 거고 아마 테스트용으로도 뭐 30만 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재무제표상으로는 또 서비스 부분에서 디아더 부분으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지 않고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500대에서 2,000대 정도는 운영해야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비감독화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세이프 드라이버가 완전히 내린 건 뭐 몇 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 차량 쫓아가다가 이제 그 차량은 뺐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되려면 이거는 4월이 사이버캡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4월에 사이버캡이 네. 그래서 그리고 미리 키워갈 이유가 없어요. 막 선언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단히 지금 테슬라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니 테슬라 입장에서 주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도 물론 고려하지만 네. 주주들을 위해서 2, 3월 달에 이벤트 할 건 아니거든요. 사이버캡이 생산되는 그 시점을 맞춰서 규제 당국의 규제까지 풀어가면서 그때까지는 보수적으로 기술력들을 더 꼼꼼하게 아까 말했던 롱테일 오브 오퍼레이셔널 에지 케이스를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잖아요. 1분기 내로 양산을 하지 않지만 모델 S하고 모델 X 생산하는 곳에서 이제 옵티머스 생산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공장 뜯어내고 뭐 수정하고 나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하반기부터 생산하겠지만 모델을 공개하는 것은 옵티머스 3세대는 1분기 내에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 샤오펑의 아이런 같은 조금은 인간스러운 뭐 근육질도 좀 보이고 뭐 이 허리 라인도 좀 보이는 이러한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인간에 가까운 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술 스펙도 좀 어느 정도 공개가 될 거라고 봐서 1분기 이벤트로서는 이건 이벤트죠. 그러니까 즉 거대한 서사시를 쓰고 있는 곳에서 정말 이 서사시가 실현되기 직전까지의 스토리텔링을 지금까지 해왔다라면 마지막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서사시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우리는 이 진입하기 직전에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열기를 예비적으로 달굴 수 있는 마지막 이벤트가 1분기에 있을 옵티머스 3세대의 공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야, 최대의 경쟁자 알파메오 이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알파메오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이거 FSD에 대한 이 구독에 대한 것도 매출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의구심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알파마요가 경쟁자라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대단히 원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임 투 마켓이라는 것이 누가 먼저 시장을 여냐는 거고 지금 알파마요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가 네. 메르세데스 벤츠에게 또는 이제 현대자동차도 협약을 했으니까 현대자동차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른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 서울시에 적합한 부산시에 적합한 광주에 적합한 것은 현대자동차가 더욱더 추가 학습을 시켜야 돼요. 이거가 몇 개월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가설이에요. 저는 그래서 물론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시작을 하죠. 이 부분들은 특정 도시에 대한 학습들이 연습들이 됐다라는 거고 특히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 시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과연 메르세데스 벤츠가 서비스를 시작할 때 이걸 레벨 3나 레벨 4로 규제 당국에서 어떤 허가를 받을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잠재적 강력한 경쟁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있어서 그들이 바로 골목길 돌아섰더니 연인이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다. 골목길 진입도 안 했다고 좀 보고 있고 이 길로 진입하면은 저 끝에 가면은 연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진입하고 있고 진입하는데 혼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 떠미는 거죠. 한 명만 떠미는 게 아니라 한 10대 명을 OEM 사업자, 전 세계 있는 OEM 사업자들이 다 들어가시오. 그래서 여러분끼리 경쟁해서 우르르 가시오. 이 상황에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이제는 알파메어가 있지만 그 테슬라는 이 사용자 경험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데이터. 그게 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그 정말 값어치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 긍정적이죠. 근데 그 부분을 알파마이어, 즉 엔비디아가 전혀 고려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주행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그것들이 또 하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네. 좋은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FSD에 대한 테이크 레이트,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즉 FSD를 안 해도 데이터는 주행 데이터는 모으지만 FSD가 되었을 때의 데이터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테이크 레이트가 계속해서 높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의 데이터가 더 모이면 FSD는 더욱더 완벽에 가까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네.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의 플라이휠을 타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이것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작동되면서 네. 거대한 규모로 작동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우천 지역의 데이터들, 폭설이 자주 오는 예를 들면 캐나다의 데이터들, 빙판길이 많은 오슬로의 데이터들, 정말 지구 곳곳에 있는 다양한 엣지 케이스들을 모을 수 있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데이터의 흡입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테슬라가 앞서 있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제기하고 있는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거를 시뮬레이터, 즉 가상 공간에서 그 데이터를 우리는 합성해서 훈련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합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오슬로의 거리나 뭐 싱가포르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뭐 인도네시아에서 우천이 있을 때 이걸 다 갖고 있다라는 거냐 또는 뭐 사막 지역의 이것들 뭐 다 갖고 있다라는 거냐. 요번에 또 미국의 동부에서 눈 많이 왔을 때 당연히 이 눈 왔을 때 데이터들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네. 어떻게 하냐? 가상에서 이거를 다 만드는 것도 있지만 만들 때도 실증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것이 비보호자 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내리막길일 수도 있고 평지일 수도 있고 언덕길일 수도 있죠. 이거를 세 개를 다 촬영을 했느냐?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설명한 거예요. 즉 이쪽에서 오는 직진 차량에서 이 길에 특정 길에 내리막길과 평지와 직진을 언덕길을 이 촬영을 했으면 요거를 쪼개가지고 얘는 버리고 이쪽 비보호장에서 이쪽으로 직하는 것과 얘를 연결해 버린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엔비디아의 주장인 거고요. 이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꽤나 많은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를 쫓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근데 입증해 주는 건 여러분 이건 가설입니다. 네. 이 가설을 입증해 줘야 된다는 거고 이 입증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들어오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 주행 데이터의 격차를 시뮬레이터가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뭐 테슬라가 또 얘기하는 건 그거죠. 우리는 실행 데이터만 많고 우리는 그럼 시뮬레이터 노니? 우리도 시뮬레이터 많이 해서 그 많은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증폭시키고 있어. 이게 테슬라의 주장인 거거든요. 네. 테슬라의 주장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느 정도가 엣지 케이스가 모여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가? 좀 더 인간보다 안전해지는 것이 2배 안전해진 거에서 5배 안전해지고 10배, 100배, 1000배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이걸 누가 먼저 속도를 낼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워낙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인간보다 100배 더 안전한다고 해도 0.001%가 사고 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이 테슬라에게 날 수도 있고 알파바이오를 쓴 곳에서는 날 수도 있죠. 이러면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로보택시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인명사고가 났어요. 정말로 말도 안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로. 막 비가 쏟아지고 막 안개가 막 불고 막 하늘에서 막 내고서는 이제 사람이 갑자기 검은 옷 입고 튀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덤블링하고 뭐 이래서 부닥쳤어.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도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테슬라라고 해서 또는 엔비디아라고 해서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에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토릭이 지금 뭐예요? 수사학이 인간보다 10배 안전한 거, 100배 안전한 거, 1000배 안전한 거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지 무사고, 무결점이라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연 속에 있는 도로가 인간도 함께하고 뭐 자전거, 뭐 오토바이 뭐 얼마나 정말 다르겠어요. 그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그 수많은 오토바이 속에서 운전하는 거, 영국에서의 그 수많은 그 런던에서 그 좁은 길에서 원웨이 그 천진 곳에서 그 운전하는 거 정말 중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무슨 시장 바닥 들어가가지고 뭐 저기 마을버스는 우리나라 마을버스는 거기서 또 쏜살같이 달려요. 이런 상황들.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놀라운 경지거든요. 네. 사고도 날 때 있지만 사고도 안 날 경우도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 진짜 얼마 전에 시장을 지나가는데 마을버스가 무슨 스포츠카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것도 하나의 엣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여러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이
이번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나왔던 것이 그러니까 하고의 스페이스X랑 xAI랑 합병 이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실제 이제는 뭐 일론 머스크는 예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본인 그럼요, SNS에. 그럼요. 예. 이런 관련 영상들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정리를 자세한 해주세요. 거는 다 영상 보시면 이미 뉴스 보셔서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저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하게 무진장이 있습니다. 무진장 있다. 네, 무진장 있고 테슬라 주가에도 처음에는 희석되겠지만 네. 무진장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 기관에서 합병을 허가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규제 기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페이스X 가지고 해서 스타링크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 위성 발사를 거의 뭐 과점하고 있고 네. 스타링크 해가지고 저궤도 위성 물론 중국도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싹쓸이 했어요. 음. 이제는 저기 X.AI와 합병 이거는 비상장 기업들인가 합병 이거 뭐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정말 했어요? 근데 거기다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테슬라랑 합병시켜가지고 옵티머스하고 로보택시하고 이것까지 다 가지고 여기 리튬 배터리까지 만들죠. 네. 그리고 태양광 솔라 패널 이번에 성공해가지고 뉴욕에다가 이번에 카펙스 보면은 뉴욕에 있는 그 테슬라 공장에서 네. 이제 우주로 쏘는 솔라 패널도 지들이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제네레이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네. 이거를 합병을 해줘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한 기업이 너무나도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여러분 규제 당국이 허가를 해줄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화당이 여러분 과거에 그 벨이라는 기업을 쪼개가지고 너무 전화회사가 다 먹었다 미국을 그래서 지역을 쪼개버렸잖아요 기업. 이게 공화당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화당을 이 독점 기업을 옹호하는 기업이 정권이 아니에요. 독점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네. 공화당 입장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초 주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여러분 찬성할 일이에요. 스페이스X하고 맞아요. 엑스닷컴하고 테슬라하고 합병해서 이제 지상과 우주를 다 먹어? 그런 기업 나오기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X.AI하고 스페이스X부터 합병한 거예요. 아. 테슬라하고 합병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는 또 허가를 해줘야 돼요. 유럽연합이 그거 허가해 줄 것 같으세요? 정말 어려운 조건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규제가 이 추gun을 하지만 합병이 안 됐을 경우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 그런 것 좀 조심해야 네, 그것도 좀 된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피지컬 AI 시대에서 지금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에 대한 이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틀라스와 옵티머스의 싸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며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옵티머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투자 포인트 어떻게 우리는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옵티머스하고 아틀라스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 상상의 날개죠. 저는 현대자동차 주가가 올라가는 건 기분이 좋고 저도 긍정적이고 박수를 치고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좀 더 자동차 기업에서 현대자동차도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고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잠깐만요. 학수고대한다는 얘기는 아직은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아니죠. 기업이다. 현대자동차는 서사를 시작한 거예요. 서사를 시작했다. 근데 이 서사가 먹혀가지고 주시장은 펀더멘탈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사에도 움직이죠. 아. 그리고 서사가 펀더멘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아틀라스를 정말 현대자동차 관계자분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뜰 거라고는 현대자동차 내부에 있는 사람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아틀라스가 보여준 건 뭐냐면 실용적인 노선이잖아요. 우리 혼자 못하니까 네. 구글이랑 같이 할래.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글이 2028년까지 못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뇌가 없는 거예요. 뇌를 구글에서 빌려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근데 이런 거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괜히 안 되는 거. 여러분, 아틀라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요, 물리적인 엔지니어링에, 기계적 엔지니어링이 대단히 뛰어난 기업이에요. 연구 집단이. 근데 거기 AI 연구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아, 그 두뇌. 두뇌는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 가족이란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25년 9월 달 여러분 구글의 딥마인드에 들어가면 그 블로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 제미나이 로보틱스의 신뢰도가 40%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40% 신뢰도는요 시장이 못 내놔요. 이거 100%까지 와야 돼요. 로봇이 와가지고 40% 보는 건 이리로 가야겠는데 저리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만 구글 딥마인드에서의 지금의 발전 속도로 보면 전 2028년까지는 어느 정도 성취를 해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28년까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틀라스가?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들어가서 네.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테슬라 옵티머스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은 벌써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그래서 기가팩토리 좀 있다 그랬죠. 몇 대 있는 거죠, 몇 대. 네. 그러면
여러분 아틀라스가 그날 10,000대 들어가겠어요? 그 조지아 공장에 테스트용인데 나머지 일하는 거 방해하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것만 해도 마일스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 공장에 들어가 있는 로봇은 어떡하라고요? 거기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피규어 이번에 헬릭스 3 보면 사람들 놀라셨잖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그거 하는 거. 네네. 이미 BMW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앱트로닉의 아폴로라는 그 로봇, 미국의 로봇이죠. 이거 지금 메르세데스 미국 공장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데이터 모으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사를 멋지게 거기서 해버리니. 그런데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구글하고 같이 하겠다. 엔비디아의 연습 시뮬레이터에서 연습하겠다. 데이터는 현대자동차에서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가져오고 있다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실용적인 노선이 훨씬 더 뒤쳐져 있는 시간 격차를 좁힐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지금의 분위기가 현대자동차 이거 분위기 탔네. 사람들이 좋아하네. 우리 더욱더 적극적으로 피지컬 AI로 나아가자. 여러분, 피지컬 AI는 지금 어느 기업도,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상용화하지 못했습니다. 미래 기술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서 힘 받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의 스토리라인에 있는 아틀라스와 아틀라스가 그날 보여준 것은 연구용 아틀라스와 실제용 아틀라스를 구별해서 실제용 아틀라스는 보여준 것은 시뮬레이션, AI가 만든 이미지로 보여준 거고 연구용 아틀라스만 시연하는 걸 잠깐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은 정말 멀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주가가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얘기한 거죠. 자동차 더 많이 팔아도 이런 주가는 안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현대자동차 2024년에도 그랬고 2025년에도 역대급으로 팔았어요. 주가 안 올라요. 맞습니다. 피지컬 AI 한다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사람 채용해가지고 출신 채용해서 알파마이어 할 것 같다니까 그러면서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완전한 기대죠. 현대차 경영진은 이 기대를 채워주셔야죠. 그럼 반면에 그러면 옵티머스는 어느 단계? 옵티머스는 이제 세대를 옵티머스도 한번 보세요. 2022년에 우리가 얼마나 비웃었어요. 테슬라가 로봇데이 때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만든 로봇이야 그랬더니 사람이 옷 입고 춤췄잖아요. 저도 웃었어요. 저 뭐 하는 걸까? 근데 그때 영감을 중국에 있는 로봇 기업들은 엄청 받았대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산업용 로봇, 흔히 말하는 코봇이라고 하는 것, 즉 기능성 로봇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과 동일한 곳으로 가야만 인간과 같은 팔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근육을 가지고 해야 이 지금에 있는 노동시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제일 좋죠. 예를 들면 이번에 아틀라스에서 보여준 것 중에서 웃겼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감동받았지만 막 짐을 50kg까지 들 수 있다면서 여기 있는 짐을 여기로 나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걸 왜 휴머노이드 시켜요? 산업용 로봇이 더 잘하는데. 산업용 로봇마저도 못하는 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피규어의 헬릭스 같은 경우는 식기세척기를 이거 산업용 로봇이 못해요. 접시가 예를 들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게 있다. 이건 산업용 로봇이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식기세척기 집어올 때 특히 한국은 저는 독일에서 한 12년 살 때 그나마 쉬워요. 접시 쓰니까 문화가. 우리는 국 그릇 있죠. 찌개 그릇 있죠. 진짜 그 그릇의 크기가 오묘하게 서로 달라요. 외국은 안 그런가요? 아니 접시 쓰는 문화는 접시 쓰는 문화는 접시의 크기 좀 다르지 일자잖아요. 닦기만 하면 돼요. 음. 근데 할 때도 보면은 기름기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맞아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기름기 있을 경우 손이 미끄러지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대충 생각하고 제 여동생네 보면은 거의 설거지해서 거기다 집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럴 바에야 그걸 왜 쓰냐고. 이게 사람마다 다 이게 정말 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 산업용 로봇이 못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정말 이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근접해 있냐라는 거는 정말 산업용 로봇이 못하는 마지막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내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고 테슬라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뭡니까? 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손이 있어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공장에서 이거 나르는 건 산업용 로봇이 하면 되는 거죠. 뭐 50kg짜리 인간이 왜 들어요? 사람도 안 드는 거를.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이번에 액추에이터를 바꾸려는 거 뭐예요? 50kg까지가 아니라 이런 물을 나르더라도 계속 나르니까 애가 과열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네, 손에 유연하게 했더니 그래서 과열되지 않는 액추에이터로 바꾸는 거.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결국은 인간 손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지금도 인간 손이 합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하네스 작업, 전기줄 놓는 거하고 두 번째는요. 의자를 맨 마지막에 놓는 게 어렵대요. 저는 왜 어려운지 잘 모르겠지만 자석을 놓는 것이 기계를 들어서 놓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탁 끼는 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세하게 손을 움직이면서 기계로 들어서 나르지만 탁 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100% 자동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손가락 3개로 할 수 있을까요? 전깃줄을 넣는 걸 손가락 3개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틀라스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봐. 넌제 손가락으로 다 해결하면은 손가락 5개를 사면 되죠. 잘하는 기업을 구매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그거는 서사한 거고요. 서사고.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서사가 된 거죠. 근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장 옵티머스 3부터야. 옵티머스 2도 네. 뭐 달리기도 하고 발레도 네. 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건 현장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네레이션 3가 나오니까 이제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또 4680 배터리마저도 지난 2, 3년 동안 죽서 오더니 테슬라가 해결한 거잖아요. 이번에 해결했다고 이제 양극재에서도 건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 일론 머스크 뭐래요? 다시 이거 하라 그러면 난 안 할 것 같다. 너무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음극에서의 건식재는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흑연이니까 이걸 딱딱 붙이면 이게 건식이 되는데 금속 덩어리를 갖다가 양극재에서 건식을 하려니까 힘들었던 건데 그 해결책을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미줄 같은 걸 집어서 해결했다고 하는데 해결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이 배터리 부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러한 고밀도, 하이 덴서티에 있는 이 에너지가 저장 장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이것을 또 아틀라스가 되게 현명하게 해결하죠. 가서 내가 바꾸면 되지. 스와핑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건데, 스와핑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이 배터리 부분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진일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또 테슬라가 만들어냈다는 거고, 여기에 리튬까지도 자기네들이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까지도 지금 수직적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결국은 반도체도 자기네들이 만들겠다는 거고, 또 이번에 투자자가 물어봤죠. 반도체를 그럼 만들어서 팔기도 할 거냐 그랬더니 엄청 많이 만들 건데, TSMC하고 삼성하고도 같이 만들 건데, 본인들도 만들 건데, 아마 팔 것이 남아돌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이제는 많이 쓰일 거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하고 TSMC하고 협업을 하면서도 왜 자체 만드느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얘네들이 못 대줄 테니까.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갈 거고, 하늘 위로 가는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그러면 그거 우리가 테슬라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TSMC가 된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설계는 지금까지 원래도 해왔고, 그러니까 팹리스에서 이 공장까지도 가져가겠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지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 테슬라가 범용 AI,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가 시장에서 만약에 좀 시기상조야 이런 비판이나 아니면은 있었어요. 판단이 있으면 이거 주가에 좀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논쟁이 됐던 것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다빈치 시스템이라는 것이 병원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에 수술 있어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다빈치 시스템이라고 검색해서 보시면요 팔이 한 10몇 개 있어요. 집게손, 칼손, 가위손. 그러니까 전문 손으로 다 있어서 10몇 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의사가 조정을 하면 그것에 맞춰서 쫙 가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옵티머스가 들어서 수술실 가가지고 로봇 팔로 하면 될 것을 외과 의사가 하는 걸 해야 되느냐. 당연하게 속도전에 볼 때는 다빈치가 더 빠를 수 있어요.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빈치 시스템에 맞는 회사가 있는데 AI라는 회사가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하면은 10조 투자 받아서 해요. 또 옆에 있는 전용 어떤 로봇 팔로 해가지고 또 10조 투자 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혁신하는 것보다 옵티머스를 위해서는 여기에 수천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자본 투여도 더 많이 되고요. 왜냐하면 미션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인재들도 최고 인재들이 모입니다. 네. 왜? 워낙 미션이 크고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리고 예산도 더욱더 빵빵해요. 네. 혁신을 할 땐 혁신의 방정식에는 혁신의 함수는 개별 작은 혁신들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 들어간 돈을 한꺼번에 모으는 합보다 하나의 정말 미라클 같은 엄청난 혁신을 위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돈과 자본은 더 많이 모이고 인재도 더 많이 모여요. 근데 그것이 브렉스루가 생기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별적으로 한 것보다 더욱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접근하는 방식은 후자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대한 기대치는 저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난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FSD라든지 자율주행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돼서 시장 상품화되기 직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상 상품화 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여기에 또 컴퓨팅 파워도 내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 혼자 다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션은 되게 크지만 여기에 맞는 것들이 착착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 갈 때는 큰 의심 없이 충분히 옵티머스 2, 3년 안에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는 2027년부터 그러니까 외부 판매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2028년에 됐던 2029년에 됐던 저는 2년 정도는 더 늦어지는 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일론 타임? 이런 타임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서 큰 호흡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저는 테슬라의 지금 국면은 모델 3 만들기 직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델 3 만들기 직전의 직전. 주가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왜냐면 폭발적이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네. 모델 S나 X는 뭐 조그만 소형차, 뭐 로드스터나 이런 걸 만드는 거지만 네.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전 세계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네. 모델 3가 한 건 뭐냐면 모델 3 자체를 많이 생산하고 팔았다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램프업 양산으로 가서 맞아요. 매스 프로덕션을 전기차를 처음으로 이뤄낸 거잖아요. 네. 전기를 다른 장국에서는 그때는 뭐 이 뒤에다가 트렁크 쪽에다가 막 배터리 깔고 그런 거 갖다가 처음으로 바닥으로 깐 거. 네. 이게 테슬라가 처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이런 플랫폼화 시켜낸 거, 이러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전기차의 대중화 시장을 처음으로 열은 거죠. 네. 이거를 중국에 있는 차들 다들 똑같이 현대차도 지금 테슬라의 그 모델 3 형태를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를 완전히 열면서 리프라이싱이 된 거죠. 네. 자, 지금 여러분 자율주행 아직까지 테슬라가 보여주고는 있지만 매스 마켓에서 로보택시가 작동되는 걸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밤 새고 있는 거잖아요. 뭐 프로덕션 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델 3 때문에 뭐 힘들어하면서 주가가 주춤하다가 튀어오른 거잖아요. 예, 확 튀어올랐죠. 그렇죠. 그 매스 프로덕션이 모델 3가 만들어낸 것처럼 모멘텀을 로보택시는 아직 매스 프로덕션과 매스 마켓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로보택시가 매스 마켓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럼 또 치고 올라가. 리프라이싱의 조건은 되는 거죠. 리프라이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리프라이싱은 반드시 되죠.